테헤란 거리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란은 다시 한번 혁명의 불꽃 앞에 섰는데요. 불과 3년 전 히잡을 벗으며 자유를 외치던 그 함성이 이번엔 무너진 경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명의 죽음, 수십 명의 부상자, 그리고 전국으로 번져가는 분노.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40년 넘게 이어진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입니다. 2022년 9월을 기억하시나요? 22살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란 전역을 뒤덮은 거대한 저항의 방아쇠가 됐죠.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젊은 세대는 히잡을 벗어던지며 신정체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는 지세대의 목소리는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여성 권리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은 이란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히잡 시위는 단순히 여성 문제만이 아니었거든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로 대표되는 성직자 지배 구조, 혁명 수비대라는 특권층의 부패,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을 옥죄는 온갖 규제에 대한 거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억눌린 불만은 지하로 잠복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해졌고 물가는 끝없이 치솟았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12월 말 이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리아라 가치가 달러 대비 급격히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아침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저녁에 다시 가면 가격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10년 전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44배의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 물가 상승률은 더 복잡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바로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12월 28일 테헤란의 상징적인 장소인 그랜드 바자르에서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절규와 함께요. 물건을 팔아도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침에 도매가로 들여온 물건을 저녁에 팔려고 하면 그 사이 환율이 또 뛰어서 본전도 못 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상인들의 항의는 빠르게 일반 시민들에게 번졌고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커피 한 잔도 못 산다는 외침이 테헤란 전역에 울려 퍼졌죠. 이 경제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이란의 목을 조여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핵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이란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을 잃었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도 고립됐습니다. 외화가 들어오지 않으니 수입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자국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민들에게 이 모든 건 정부의 무능으로만 보였거든요. 실제로 혁명 수비대를 비롯한 특권층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제 제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고 특권층은 오히려 암시장과 밀수로 배를 불렸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리아라 폭락이라는 결정적 사건을 만나자마자 폭발한 겁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테헤란의 대학가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대학교, 베헤슈티 대학교, 하제 나시르 투시 공과대학 등 주요 대학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거든요. 이들은 경제 문제만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유, 자유, 독재자에게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함께다라는 구호가 캠퍼스를 넘어 도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3년 전 히잡 시위를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당시 친구들이 체포되고 구타당하는 걸 목격했고, 일부는 직접 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유롭게 옷을 입을 권리,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억압당한 기억이 생생한 세대였죠. 게다가 이들은 이란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는 없고, 설령 취업을 해도 월급으로는 방 한 칸 얻기도 힘든 현실을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이란의 미래는 암담함 그 자체였어요. SNS를 통해 바깥 세상을 보면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도전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경제난은 그저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고 진짜 불만은 훨씬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겁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의 대응은 예상대로 강경했습니다. 바시즈라고 불리는 민병대와 혁명수비대가 투입됐고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날과 2026년 첫날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로레스탄주의 작은 도시 쿠다슈트에서 바시즈 민병대원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민병대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로르데간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2명의 시민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쿠르드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추가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소셜미디어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 불길에 휩싸인 차량과 건물,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는 시위대의 모습.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려 했지만 젊은 세대는 VPN을 이용해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혁명수비대 측에서도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충돌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망자 7명 외에도 1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테헤란 거리는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정부는 시위를 서방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주요 대학과 관공서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 시위대의 구호가 점점 과격해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물가를 낮춰라, 일자리를 달라는 경제적 요구였던 게 독재자 퇴진, 이슬람 공화국 타도로 바뀌었고 급기야 왕정 복귀를 외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왕정을 그리워한다는 건 현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실제로 왕정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체제보다는 뭐든 낫다는 절망감의 표현이었죠. 이란 국영방송과 보수 언론들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했지만 거리의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으니까요. 시위는 테헤란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이스파한, 야즈드, 심지어 페르시아만의 섬 케슘까지 확산됐죠. 이란 전역이 들끓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를 이란의 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의 봄을 떠올리게 하는 명칭이었죠. 하지만 아랍의 봄이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화로 이어졌지만 많은 곳에서 혼란과 내전으로 귀결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비유가 꼭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란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 국민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며 시위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대변인도 시위 주최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과거의 무조건적인 강경 진압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실권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에서 진짜 권력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를 둘러싼 보수 강경파,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쥐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아무리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도 실제 정책 결정권은 제한적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보수파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완화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타협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사회 통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줘야 하죠. 하지만 이런 양보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신정체제의 정당성 자체가 이슬람 가치의 수호와 서방에 대한 저항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러서면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강경 진압만으로 버티려 한다면 불만은 더욱 커지고 언젠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히잡 시위를 강압으로 진압했지만 그 불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에너지로 돌아왔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셈이니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위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체제 내부의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수 강경파의 힘이 여전히 강력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아래로부터의 혁명, 즉 대중봉기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엄청난 유혈 사태와 혼란이 뒤따를 겁니다. 혁명 수비대가 쉽게 권력을 내놓지 않을 테니까요. 가장 바람직한 건 점진적인 개혁과 대화를 통한 타협이겠지만 양측의 불신이 너무 깊어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란의 변화는 단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거든요.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등을 지원하며 중동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만약 이란 체제가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이런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국가들은 이를 기회로 볼 거고, 이스라엘은 최대 적국의 약화를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 공백이 생기면서 새로운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큽니다. 시리아 내전처럼 여러 세력이 개입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죠. 미국과 유럽은 복잡한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란의 민주화를 지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체제 붕괴가 가져올 혼란을 우려합니다. 이란은 인구 8천만 명이 넘는 지역 강국이고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내전이나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면 에너지 시장부터 난민 문제까지 전 세계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 정부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자국의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란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란의 미래는 여러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체제가 진정한 개혁을 받아들일지, 시위대의 에너지가 지속될지,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분명한 건 7명의 젊은 목숨이 희생된 이 순간이 이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히잡을 벗으며 시작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무너진 경제 앞에서 체제 전체를 향한 저항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물가 안정이나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 성별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를 꿈꿉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신정체제가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무너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중동의 이 오랜 국가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7명의 피가 흘린 거리 위에서 이란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고통스러운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